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2회하고 3회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회하고 4회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2회하고 3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회는 앞에서 전월세 대란을 주제로 했고, 4월분 3회 동영상, 전체 횟수로 치면 31회 동영상이죠. 주제는 FRB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입니다. 이미 이 주제는 올해 첫 번째 경제 시평이었죠. 올 연초 1월 첫 번째 주의 경제 시평 주제로 설명을 했던 건데, 이미 이제 그 FRB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굉장히 그 글로벌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핫 이슈, 정말로 뜨거운 관심사를 모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FRB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FRB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시평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경제 시평에서 연달아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FRB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시평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지난주 시평에서 딱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더니 달러 강세가 딱 꺾였죠. 바로 꺾였죠.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시평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관련해서 이것이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발 은행을 아마 누를 거다. 누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발 은행이 세계 여러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세계 경기 부양책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 아시아 인프라 개발 투자 은행. 왜냐면 중국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인프라 투자 은행만을 탈락 내 던지진 않았어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발 은행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미끼를 던져놨어요. 먼저 1대1로 사업.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과 육로로 연결하는 1대1로 사업을 전개한다 하고 미끼를 던져놓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딱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 해상과 육로로 1대1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중국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렇게 개도국들이에요. 대부분이 개도국, 선진국이 없어요. 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을 지나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유럽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동유럽을 지나서 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직 낙후된지거나 경제 개발이 아직 제대로 이렇게 많이 안 된 지역들이에요. 이런 쪽에 대해서 1대1로 사업을 해서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거예요. 철도를 깔면은 이렇게 뭡니까? 고속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옛날처럼 화물기차나 이런 거 석탄으로 가는 그런 기차 안 놓고 전기로 가는 이제 전철 형태, 고속철도 형태 철도를 놓겠죠. 그래서 중국이 그런 고속철 기술 개발을 하려고 집중적으로 지금 자기 중국 내에서도 철도 확장 사업을 하고 그 기술 축적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해외 수주도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아시아 개발 은행이 발표한 바만 쳐도 그냥 아시아 개도국 지역만 해서 앞으로 8조 달러가 넘는 그런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그런 투자 수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수요죠. 그런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세계 경제, 이거야말로 세계 경제 경기 부양책이죠. 그러니 눈치 파는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들 참가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FRB가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달러 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런 그 1대1로 사업들이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FRB가 금리를 곧 인상할 것 같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된다. 그래서 달러 주가가 툭 떨어졌다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참가국이 막 50개국으로 늘어날 것 같다 하니까는 이게 경기 부양책이네.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이걸로 국내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이 있어서 경기가 좀 깔아앉고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이걸로 다시 조금 중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네 하고 또 주가가 툭 뛰고 하죠. 네, 이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FRB 금리 인상 문제로 집중을 해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FRB 금리 인상이 유로권이라든지 유럽 경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다못해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그 내용은 경제 시평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유로화는 왜 달러에 대해서 한때 뭐 유로당 1.5달러 가던 것이 하다못해 지금 최근이 한 1, 2년 작년에는 1.4달러, 1.3달러 대 했던 것이 지금 1. 뭐 거의 이렇게 0.5달러, 1.1달러 이 정도까지 지금 주르륵 밀렸잖아요. 그다음에 엔화 역시 뭐 한때 뭐 70엔대, 80엔대 하던 것이 지금 120엔까지 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달러 강세를 말하잖아요. 위안화도 뭐 이렇게 계속 강세 기조를 보여왔잖아요. 뭐 8.7달러당 8.7 위안 하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6 위안까지도 이렇게 치솟았었잖아요. 최근에는 약간씩 이제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를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약간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FRB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를 보일 거냐? 그래서 유로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이렇게 위안화는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작년 후반부터 잠시 이렇게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니까 달러 강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일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달러가 강세, FRB가 금리를 인상해서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건 아니죠. 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확대책을 했기 때문이죠. 그게 더 결정적이죠. 그 다음에 유럽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FRB가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로화가 약세를 본 것은 유럽의 실물 경제하고 금융 정책, 유럽 자체의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약세 현상이죠. 그러니까 유로화 자체의 약세에 의한 거죠. 일본 엔화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FRB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게 아니죠. 엔화 약세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죠? 아베노믹스 때문에 시작했죠. 2013년부터 그 전부터 아베노믹스에서 일본은행이 양적 확대책을 한다 해가지고 2013년 4월에 한번 탁 한 달 매달 한 얼마죠? 1년으로 이렇게 매달 한 뭐 이렇게 얼마였던가 6, 7조 원 정도인가요? 1년으로 치면은 한 6, 70조 원 하던 것을 매입을 한 이렇게 공채를 산다라고 했던 것을 2014년 11월인가에는 또 한 차례 더 확대한다. 기습적으로 탁 해가지고 연간으로 쳐서 80조 엔 이상을 또 막 더 늘려서 산다라고 발표를 해서 엔화가 달러당 80엔 하던 것이 100엔, 110엔, 110엔까지 왔다가 이제 추가로 또 이렇게 80조 원으로 더 연간 늘려서 양적 확대책을 늘려서 한다라고 발표하니까 그게 120엔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FRB가 금리를 인상할 거다 해서 그것이 달러가 그 강세를 보인 힘에 의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게 아니죠. 엔화 자체의 스스로의 약세에 의해서 아베노믹스라는 그 약세에 의해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FRB가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 새로이 더 강한
어떤 강세 충격을 줄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예전 사례를 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칩니다. 일시적인 현상. 금리에 의해서 환율이 변동하는 건 단기적인 현상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딱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FRB 금리 인상이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유럽,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안화가 일시적으로 작년 후반부터 이제 1달러당 그 6위안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강세 일변도로 오다가 작년 후반부터 일시에 6.25위안, 26위안까지 지금 살짝 올라 있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FRB가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중국으로부터 달러가 나가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거냐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안화가 작년 후반부터 약간 약세로 돌아선 원인이 뭐죠? 중국 자체 요인에 기인한다라는 거죠. 중국 자체 요인이 뭡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높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계속 낮춰서 약간의 선별적인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중국 위안화의 약세. 그러니까 역시 중국도 약세를 보인 게 달러 FRB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한 달러 강세 때문에 그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내부 요인에 의해서 위안화 스스로의 약세가 더 크죠. 그렇죠. 한국 원화는 어떻습니까? 원화 같은 경우는 한국 원화 경우에도 아까 이제 좀 이미 경제신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한때 달러당 1000 금융위기 전에는 930원 정도 하던 것이 금융위기 직후에는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축 치솟았다가 후에 이제 조정을 해서 1100원 정도까지 왔다가 작년에는 1000원대까지 거의 육박을 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왜 1000원 계속 그 2013년 5월부터
국내적인 요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금리를 올릴 건가 내릴 건가 하는 여지가 더 크죠. 그런 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다 채무에 빠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런 채무가 필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제 억누를 거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서 이제 저성장이나 모자라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런 엉터리 주택 정책이 부동산이든 뭐든 엉터리 정책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결과로 그것이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인구 폭탄이 이제 이것이 예전에는 저출산 고령화 그런 말만 해왔지 실제로 이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못 느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지금 물밑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저출산의 영향 뭐가 있습니까? 첫째, 예전에는 동네 산부인과 병원이 굉장히 많았죠. 다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저출산 보이지 않았던, 못 느꼈지만 지금 이미 그 영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백화점의 유해용품점들이 옛날에 굉장했어요. 거의 매출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인데 다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그 유치원이나 이런 보육원이나 영유아원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왜? 애들이 없으니까. 거기만 됩니까? 학교도 지금 다 문 닫아야 돼요. 초등학교고 이렇게 학생들이 확 줄어드니까 학교를 안 지어요, 이제. 있는 학교도 지금 학생들이 모자라가지고. 대학은 어쩌고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난리죠. 이미 저출산 이렇게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경제적인 영향이. 그 다음에 그것만입니까? 학원들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학원들 지금 곡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인터넷 학원이나 대형 학원들 지금 또 흔들리고 있잖아요, 다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물결이 지금 벌써 중고등학교, 대학교 구조조정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실제 이제 현실 사회 경제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딱 보이는 수준까지는 안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여러분 왜 내수부진인지 아세요? 자영업자 장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라도 다니고 돈도 쓰고 해야 이렇게 사실은 경제가 활기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 먹은 분들이 무슨 이렇게 돌아다니는 힘도 없고 돈이 있는 사람에 몇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돈 없어요. 자식들한테도 용돈 받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내에서 씁니까? 그냥 해외에 가서 여행 가서 쓰지? 그러니까 심히 지금 자영업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인구 폭탄이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인구 폭탄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지 이런 것만 여기서 그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괜히 또 이렇게 부동산이 꺼지거나 문제가 생긴 것도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보이고 있어요. 부동산이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이미 그 네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방 순회도 순회하면서 느꼈던 그 몇 가지 소감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인구 문제가 원룸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 문제가 저출산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원룸을 이렇게 지어댈 이유가 없어요. 인구 구조 변화를 지금 원룸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치면 아파트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없죠. 원룸 사고 아파트도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있죠. 폭탄이 어디서부터 먼저 터진다고 제가 네 번째 동에서 말씀드렸나요? 상가. 이미 상가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지방 곳곳이 지금 상가 임대합니다. 이게 구도심은 천지고 다 비어있어요. 거의 다 비어있어요. 신도심조차도 지금 상가 임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문제, 상가이 지금 문제가 지금 폭탄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먼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은행들 지금 여기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상가 부실하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단지 그냥, 저출산으로 해서 이제, 생산 가능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것이 어쨌든 지금 이제 꼭지점이 와 있고 지금부터 줄어드는데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것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저출산으로 인한 그 경제적 충격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범위를 이렇게 넓혀오고 있습니다. 넓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점이 어딘 줄 아세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 경제활동,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줄어들기 시작. 그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일본 봐보세요, 일본. 지금 이제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어쨌든, 일본은 돈을 찍어가지고, 일본 기업들한테, 형식적으로라도 이익이 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일본 기업들한테. 수출을 해서 1달러를 벌어오면은 80엔 주던 것을 120엔을 준다 이거예요. 반면에 일본 국민들은 1달러짜리를 수입하면 80엔에 살 수 있던 걸 120엔으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지금 기업들한테 이익을 만들어준 건 예전에 한국도 그렇게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이른바 고환율 정책이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아베노믹스로서 경기가 조금 이렇게 일본 주가가 좀 올랐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한데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일본 국민들은. 자기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뺏기는 것 같고. 근데 일본 기업은 분명히 이익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대기업 특히 대기업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2년 동안 해가지고 일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익을 늘려줬는데 그래서 그 대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투자를 하려면 뭘 하죠? 이제 공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공장을 지으고 뭐를 하고 또 일본 정부가 이제 도로도 다시 놓고 학교도 다시 짓고 병원도 짓고 철도도 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할 거다. 2020년에 동경올림픽 한다라고 막 공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죠. 채용을 해야 되죠. 근데 일본이 지금 어떻습니까?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에 빠졌어요. 건설 쪽 같은 경우는 특히 뽑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미. 일본은 지금 이미 실업률은 경기가 안 좋고 장기 침체라고 해도 이미 완전 고용 수준을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수준을 유지해 왔어요. 실업률 수준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살린다,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이익을 만들어줘서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이미 1995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어서 벌써 199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얼마인가요? 100만 명이던가? 200만 명인가가 줄어 있어요, 이미. 그런 상태예요. 아베노믹스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수로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본 국내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일본 기업이 일본 국내 투자하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망하려면 해외로 나가야죠. 그래서 해외에 좀 투자하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경제 시평이 일본 경제를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 시평에서 이렇게 그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일본 경제에서 지금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 M&A 인수권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미 깔고서 지금 큰 흐름을 읽고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 시평 보세요. 네, 보세요.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일본과 똑같은 상황에 부딪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뭐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돈을 뭐 벌어서 현금을 많이 쌓아둬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취업 대란이다 라고 해서 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경쟁력이 없다 이거예요. 국내 투자한다 한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에 투자를 해도 투자를 늘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마땅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것들이 교육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전부 스펙 쌓기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볼 때 어떤 그 정말로 기업이 이렇게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젊은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맞든 틀리든 하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서 어차피 좀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고 결국은 또 이렇게 돈은 계속 벌어야 되고 원가 경쟁력으로 이렇게 해외 사업을 수출도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이런 데가 확 치고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제 한국에서는 원가 경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온갖 뭐 세금 혜택이고 뭐 온갖 이렇게 기업용 토지 그냥 혜택 받고 뭐하고 인건비 못 올리게 억누르고 뭐 하고 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싼 데로 나가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막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부딪히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첫째는 거기에 마땅한 사람 이렇게 인재를 뽑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한국은 더 악순환이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다. 서로 지금 엉터리로 정책을 해오다 보니까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으로 엉터리로 하고 교육정책은 교육정책으로 엉터리로 하면 이게 엇나가 버린 거예요. 엇나가 버려가지고 서로 안 맞아 버린 거예요. 지금 와서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일자리가 취직이 안 돼가지고 난리고 이쪽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버리면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사람이 줄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줄으면 경제가 줄게 돼 있죠. 이제부터 그런 상황이 이제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앞으로 5년 정도까지. 물론 그 후에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지금까지 못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인구 폭탄, 저출산, 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그걸 못 느꼈던 것들이 지금부터 한 5년 앞으로 2020년까지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 후 2020년이 지나면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FRB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도 이런저런 온갖 이렇게 인터넷에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뭐 언론이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뭐 대통령은 뭐가 뭔지도 엉터리 이렇게 정말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꼭두각시로 앉아 있고 그 꼭두각시에 그냥 몇만 명의 정부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바보짓 하고 있고 300명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몇천 명의 그 여야를 막론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 들러리로 바보짓을 하고 있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이렇게 전부가 다 바보짓을 하고 있고 그 엉터리 그 무식한 대통령 한 사람을 이렇게 꼭두각시로 앉혀가지고 그걸 떠받친다라고 하면서 언론은 언론대로 방송이고 뭐 신문이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바보짓을 하고 있고 이게 뭔 짓이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서도 이렇게 FRB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니까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고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난장판을 이렇게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 엉터리 정책을 질러댄다 이거. FRB가 금리 인상을 해. 그래서 엔화가 약세야? 원화도 조금 약세를 유도해야지. 한국은행 금리 좀 내려. 이따위 짓을 한다 이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말장난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어떤 그 정책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항상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신이 붙어 있어요. 신, 보이지 않는 신이 붙어 있어요. 그 정책이 제대로 되고 올바른 정책이면은 그에 대한 그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신이 붙어 있고, 그 정책이 엉터리고 개판이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이미 무수히 많이 치러왔죠. 여러분들, 외환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렀습니까? 재벌 대기업이나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이 치렀습니까? 아니죠. 누가 치렀죠? 그냥 국민들이 치렀죠. 뭘로? 공적 자금, 세금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다 그냥. 정책 실패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러분, 20, 30, 40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정책 실패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가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라 말아먹습니다. 여튼 FRB의 금리 인상과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 FRB 금리 인상이 단지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죠. 하여튼 그 세 번째 동영상, 4월 세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